기도 한번 좀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청미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강의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없이 한없이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그래도 강의실이 좀 크니까 오늘 사실 주제는 당신은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없어 저거 없어 나는 누구보다 못해 막 비교가 되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꼰대라고 하죠. 그렇지만 꼰대 이야기도 좀 들어야 돼요. 정말 학교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금빵을 사놨고 아침에 뜨거운 물에 금빵 5개 넣어가지고 불려요. 그러면 커지겠죠? 그걸 후루룩 마시고 학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때요? 찐쌀 여러분 들어봤어요? 찐쌀. 쌀을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먹어요.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리고 고구마 빼떼기 알아요?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그것도 말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간식으로 먹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집사님 때 여러분 나이 때 조금 나았을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뉴스에 보리고개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차를 가져야 되고 텔레비 있어야 되고 컴퓨터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이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오늘 강의하는 주제 이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숲은 이렇게 양산 오누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입니까?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의 청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크게 3부작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두 번째, 그게 연결이 돼요. 6.25 전쟁의 원인이 어떻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도 서울에서 72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전쟁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 자리에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켰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을 딱 박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41년 7월 달에 이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가 어떤 책을 썼냐면 자펜 인사이드 아웃을 쓰면서 처음에는 이 책을 출판했을 때 막은 미국 사람들이 야, 너 미친놈이야, 너 전쟁광이야, 너 고집쟁이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 책에 예언을 해놨어요. 어때요? 세계 곳곳의 정세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웠게 6개월 만에 딱 맞아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에서 이 책이 어떻게 됐겠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에게 프란체스카 여사 당신 너무 힘들었지? 나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인쇄비를 주면서 집을 하나 사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세계적인 연가로 이렇게 탁월하게 뛰어나면서 세계적인 정치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처치 덜골,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승만은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수준의 정치가의 수준을 뛰어넘은 연가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다음 슬라이드요. 예, 이것은 그 당시에 12월 7일 날 진주만 공습을 알리는 호노루루 신문, 호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의 큰 타이틀을 일본이 공격했다 이러면서 여기 미국 전함인 애리조나호가 박살이 나면서 침몰하고 있는 사진을 내세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한 장 더 클릭해 주세요. 잠깐만요. 클릭하시면 위에요. 예. 예. 다시 요 클릭하면 여기 뭐 자막이 하나 나올 건데 안 나와? 예, 그렇죠. 예. 이 공격으로 인해서 하와이 공습으로 인해서 어때요? 미국은 중립국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대전이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미리 깨웠을 때 이런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 미국에서는 여기 그림 잘 보시면 여기 바다 밑에 뭐 보여요? 예? 보여요? 배가 보이죠? 예, 저쪽 사진 봐도 돼요. 예. 아이젠하워호가 침몰되어 있는 그 위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자면서 그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죽은 2천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산 수도 임시기념관 가는데 그런 메모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1948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지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서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원자폭탄을 써야만 했는가? 당시에 처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을 점령하려면 미군은 100만 명이 죽어야 되고 영국 군인 50만 명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한 대를 갈겨가지고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해서 다음 슬라이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언제 되었어요? 이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해방이 언제 되었어요? 자, 언제 됐어요? 몇 년도? 오케이. 박수 한번 칩시다. 예,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남쪽은 이승만을 선택하고 북쪽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김일성을 선택했어요.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남한에서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 보면 미국 나사에서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북한은 이렇게 70여 년이 됐는데도 암흑의 나라가 되었어요. 남한은 이렇게 대나처럼 불빛이 찬란찬란한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이 기둥 큰 거 두 개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초지일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방공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민 간사님 20분 되면 저한테 알람 한번 주세요. 왜 섹션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세운데 5개의 기둥을 세운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1948년 8월 15일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졌을까요? 아닐까요? 안 세워졌어요. 언제요? 제가 맨 끝에 강의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 되면 그 파동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다는 거 미리 결론을 말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이때 남한에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이 여운형, 박헌영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가 처음에 어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막강한 공산주의자 한 명이 있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두뇌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둘이서 알력을 이렇게 권력 싸움을 하다가 박헌영이가 이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을 거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슬라이드 한번 딱 찍어주세요. 예, 여기 보면 주석 누구로 돼가 있어요? 이승만으로 돼가 있어요. 왜? 공산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자본가들은 전부 다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승만을 이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얼굴 마담이라고 하죠. 얼굴 마담으로 이승만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간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세웠지만 미 군정에서 이거를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만도 들어와서 내가 왜 너희들하고 같이 일해? 공산주의자와는 절대 같이 일할 수 없어. 차라리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우리 남한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산주의를 1차로 무너뜨렸어요. 자,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으면 바로 귀국을 했어야 되는데 귀국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말렸어요. 말린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내부에서 와, 이승만 대통령 왜 안 와? 그리고 또 하나는 메가드 장군이 야, 한국에서 여론상으로 빨리 이승만을 보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혼자서 45년 10월 16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 중장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전 국민이 통일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 연설 내용을 유튜브에 실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찾아보세요. 쭉쭉쭉 넘겨주실래요? 자, 예.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그냥 넘겨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40년 동안 막혔던 우리 앞길이 이제 열린 것이다. 우리 할 일이 지극히 크다. 이 일을 잘 해내고 못해낸 것은 오직 우리 손에 달렸다. 밖에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점은 40년 동안 남의 나라 압박에 천대를 받아왔던 조선민족이 과연 저희들끼리 능히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승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기세요. 예, 계속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이다. 나이가 가장 많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한 건 내 책임이다. 너희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의 책임은 적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 한 사람의 영광이나 지위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하고 국민 번영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전체가 살아야 된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국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미국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보면 미국 대표,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영국 대표가 모여서 뭘 했느냐.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고 봐서 못하면 또 5년을 연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승만과 김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반탁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공산주의자들도 반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박헌영이가 평양을 갔다 오고 난 뒤에 1월 2일 그러니까 해를 지나서 96년도에 이제 좌익 진영은 우리 신탁 통치를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은 좌와 우익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한 이야기가 우리 후대들이 계속 지켜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집사님이 느끼고 우리 권사님들이 느껴가지고 이러한 모임들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중장이 그러면 너희들 어떤 나라를 원하니? 그 당시에 46년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원했어요? 어떤 나라를 원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이것이 80% 가까이 돼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으면 와 이렇게 한번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오케이.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대한민국 건국할 때. 알았죠?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했죠. 신탁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 1946년 3월 20일 날 덕수궁 석조전에서 여기 하지 중장, 여기는 스티코프 소련 중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서 소련은 뭐라고 하냐. 공산주의자들로 임원을 채워야 된다. 미국 아니다. 자유진영 사람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마찰이 돼가지고 무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자, 잠깐만요. 그걸로 앞에 슬라이드. 예, 여기 살짝 한 번만 타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를 걱정했어요. 처음에 뭐냐? 소련이 이때 이미 북한 김일성에게 정권을 부여해가지고 이때 회의한 것이 3월 달이었죠? 2월 달에 북한에는 임시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나라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바로 남한을 공격해가지고 적화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염려했고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잡는데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를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나라를 넘겨야 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가졌기 때문에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가 서로 계속 트러블이 돼요. 그러면서 그해 5월 달에 어떤 사건이냐. 박헌영이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위조 지표를 찍어내가지고 발각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경찰 수배령이 떨어지면서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좌우 합작이 시도되면서 박헌영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또 막 다투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아니요. 슬라이드 말고 한 번만 살짝 지어줄래요? 없나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 두 사람을 호출해가지고 면접을 받으면서 보니까 김일성, 너가 한국을 맡아, 북한을 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헌영이는 뭘 했냐. 여기서 보면 신전술.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박헌영의 그 신전술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그때부터 폭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건국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 9월 달에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10월 폭동이에요. 10월 폭동. 10월 폭동이 어떻게 했냐.
당시에 콜레라로 인해서 또 쌀 배급제를 했어요. 미군정이. 그러니까 쌀이 없고 콜레라로 인해서 대구가 이렇게 격리가 되는 상황에서 기차가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더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녀자 1000여 명이 뭐 양쟁이 거럭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청 앞에 모여서 쌀 주라 이렇게 한 거야. 이때 누가 선전선동하는데 가장 이용을 잘할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러면서 노동자 총파업을 하면서 이제 노평 사무실, 그러니까 역 앞에 부녀자들도 있죠. 노동자들 1000여 명이 있죠. 경찰들이 100여 명이 이렇게 딱 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역 맞은편에 있는 노동자 사무실에서 야, 경찰 저놈들 죽여!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돌멩이질 경찰 쪽으로 하니까 경찰이 놀래가지고 총을 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연탄 공장에 황말룡이라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음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의과대학 학생들이 콜레라로 죽어가지고 포르말린 담겨져 있는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걸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람들을 선전선동한 거예요. 그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무 연관이 없는 학생들까지도 15,000명이 이렇게 운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했을 때 국민의 97%가 그걸 믿었다니까요. 거짓말에. 그 정도로 선전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하나만 살짝 찍어주세요. 여기가 바로 노평 사무실이에요. 노동자 사무실에서 저놈들 경찰 죽이라 고함치었던 그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0월 폭동이. 다음 슬라이드. 10월 폭동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11월 10일까지 되면서 남한 전역에 73개 지역까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외관 등 구미 이런 쪽으로 쫙 퍼지게 되었어요. 이 폭동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경찰들을 때려 죽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보라 이 반동들 이러면서 현수막을 해가지고 덮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묘사를 해놨어요. 하나만 딱 할게요. 아니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이제 4.3 폭동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2.7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했어요. 어때요? 그냥 간단한 거. 부인과 두 딸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답니다. 이렇게 잔인한 배를 찔리게요. 진짜 유방도 도려내고요. 임신한 여자 배를 찔려요. 그런 식으로 또 심지어는 어때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차로 이렇게 끌어요. 사지를 그냥 찢어버려요. 그런 정도로 악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압이 되었냐? 전국 경찰 4,500명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김동완이 이끄는 청년 3,000명 대전 군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이제 미소공위원회의 그 합작으로 인해서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칠 그것이 이제 나가리가 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미국이 이제 좌익과 우익을 서로 이제 절충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미국에 가서 5개월 동안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태리하고 그리고 그리스 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쪽에 공산화가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트루만은 이걸 보면서 더 이상 소련과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트루만 독트린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신탁 통치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유엔에다가 이 나라를 이제 결정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부터 유엔 많은 미국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유엔을 통해서 50선거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엔 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50선거를 하게 돼요. 50선거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1948년, 그러니까 3년 후죠. 5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선거로 인해서 유엔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세워지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 폭동이 어떤 폭동인지 아세요? 제주도에 있는 4.3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 되겠죠. 그죠? 4월 3일 날, 5월 10일 날 선거니까 한 달 전에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분여자 11명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500여 명이 윤관 후에 총칼로 죽창으로 죽이가 젖가슴과 배, 엄부, 볼기 등을 찔러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매장해요. 그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선 하나만 띄워주세요. 다음 선에 하나만, 예.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냐? 김달삼이라는 사람이에요. 25세 청년이 이렇게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 4.3 폭동이 몇 년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몇 년 갔어요? 제가 기록해놨어요. 몇 년? 9년까지.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57년도 4월 달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길은지 아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50선거가 끝나고 이제 200석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데 제주도에서는 2석을 못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98석으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연로자로서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이제 의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첫 번째 재헌국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48년 5월 31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 중요해서 지금 대한민국 속기록, 국회의 속기록 1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면 첫 국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마 미국 외에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예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리스찬을 기독교 해서고 이러더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야 돼요. 아시겠죠? 도망갈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워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10월 19일 날 어떤 일이 있나냐? 대통령이 제주도 4.3 폭동을 빨리 진압해. 어디에? 여수하고 제주도가 굉장히 가까운 모양이에요. 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 그때 여순에 있는 14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견하는 전날 밤에 모두 이제 중무장하고 또 이제 장교들은 클럽에 모여가지고 식사 축하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지창수라는 상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 안 갈 거야. 왜 우리 민족을 죽여요? 우리는 안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약고 무기창을 점령해가지고 총을 다다닥 쏴 죽이면서 21명의 14여대 장군들이 이렇게 다 장교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폭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순천까지 넘어가면서
전라도 경상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제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들이 이걸 다시 진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러면 군대에서 국가가 명령했는데 반란을 일으켰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첩이죠. 에?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때요?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간첩, 아웃, 우익, 군으로 남고, 그렇게 해가 숙군 작업을 함으로 해서 6.25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군이 우리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고 있는 중에 나를 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6.25가 완전히 끝났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렇게 폭동을 통해서 군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달라내면서 6.25를 임함으로 해서 이제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국가보안법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부의 마지막인데요.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배우자가 누구라는가 아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해놨어요. 이재복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평양신학교, 그 유명한 평양신학이 있죠. 평양대 부흥회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신학교예요. 평양신학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일본의 도쿄신학까지 해가지고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영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4.3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49년 9월 19일 날 자기 자택에서 이제 서울에서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목사로서 남로당 군사 총책이에요. 빅3 박헌영이하고 또 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렇게 가룟 유다처럼 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요 장면을 하나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번 좀 올려보시겠어요? 예, 좌익 단체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폭동을 항쟁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역사 기록물에 올바르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쟁을 없애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폭동이라는 말을 반드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한 2, 3분 좀 쉴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집중력을 보니까 이때까지 집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김밥 좀 드세요. 예, 한 2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민 간사님, 그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33분 하셨습니다. 33분 하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34분 했다고요? 33분 동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33분 동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분 되면 무조건 나한테 손을 들든지 20분 이렇게 이야기해줘. 김밥 좀 먹어요. 응? 아, 나는 먹었어요. 나는 빵 하나 먹고 왔어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예? 왜 안 되지? 아, 이거 비님
저기 아마 컴퓨터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컴퓨터라서? 너도 김밥 좀 먹어라. 아, 저 점심 먹고 와서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준비하느라도 늦게까지 하셨죠? 제가 올리는 시간이 마무리되던 시간.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놨는데 슬라이드 염습을 못 해가지고, 혹시 까먹을까봐 줄거리 한번 전체 염습하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야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시까지 했어요. 나도 우리 클럽을 내려갔다가 12시 반에 축제시켜놓고 아, 12시 반에? 끝나서 좀 쉬세요. 아니, 물만 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돼요. 김밥 쳐다가 헤매다 보니까 그 머리를 되네. 근데 이게 멀리는 될지는 아, 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편할 거야. 오, 되네. 할렐루야. 오, 됐다. 그래. 자, 대표님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혹시 몰라서 충전 조금 해놨게. 그 작은 걸로 해야 돼. 네네. 작은 걸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걸 해야 돼. 아니, 아, 이거 요거. 옛날 거. 그 본래 까먹었어. 자, 1분 후에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나랑 발랐으면 좋겠어. 난 너무 예, 여러분들은 식사하시면서 귀로 쫑긋 하시고 이제 폰은 꺼주고 자, 이제 2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신은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청년 맞아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이러한 건국 역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굉장히 아주 초스피드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 원인과 이승만 대통령의 72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 런선망했다. 이승만 대통령 뭐 한강대교 폭발했다. 뭐 그런 내용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은 여기에 공부를 하면 야, 좌익 너 이리 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 한번 찾아봐가지고 나한테 제시해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자, 제가 부산 임시 수도기념관 몇 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와, 역사 조작이 도를 넘어요. 도를 넘어. 간첩 공비를 뭐냐면 의사라고 독립운동가라고 해가지고 막 조작해가지고 부산시 그 광역시 블로그에 올려놨고 뭐 등등의 이야기들 이승만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 이걸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왜?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뭐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해요. 성경에서 잠언 17장 13절에서 배은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딱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이승만의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다고 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나라가 정말 그늘이 계속 생기고 우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송해요. 이승만 대통령 귀국하면서 말을 한 것처럼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책임이 크다. 너희들은 젊었기 때문에 책임이 적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말한 것처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한 살 많아지면 한 살 또 책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내용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폐지하려는 선조의 그 변덕 같은 마음에 보면서 이제 장계를 올려요. 이 장계는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신에게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신에게 12척이 아직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의 이 어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순신은 참으로 뛰어난 장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승만의 6.25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거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 한번 같이 밥 먹는 사람 빼놓고 밥 안 먹는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공산당이 내 앞에 오면 이 총으로 적을 죽이고 내 철을 쏘고 나머지 한 발로 나를 쏠 것이다.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절대 없어. 모두 총 걸게 하여 싸우겠어. 결코 도망가지 않겠어. 이것은 어떠냐면 북한이 쑥쑥쑥쑥 내려오면서 대구에 임시 수도를 만들었는데 대구마저도 함락 직전에 있으면서 미 대사관 무초가 와서 각하 빨리 수도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제주도로 옮겨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모젤 총을 꺼내가지고 무초 앞에 대들이면서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절대 안 떠나. 이 총을 가지고 한 발은 내 아내를 쏘아 죽이고 하나는 내가 나를 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을 쏘면서 나는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승만의 이 이야기를 꼭 같이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우리가 좌익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용어 혼란이에요. 임시 수도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정부와 이제 군사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임시 수도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좌익들이 심지어 구청장까지도 뭐라냐 피란 수도로 하고 있어요. 피란 수도라면 그 내용을 축소를 했다는 의미죠. 뭐냐 사회적 인도적 측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사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임시 수도라고 써야 된다고 제가 챗 GPT를 통해서 챗 GPT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것이 바로 임시수도라고 불러야지 피난수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6.25 전쟁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이라고 풀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피난수도를 공식 용어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올라가면 금식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의 원인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하는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의 합작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두드려 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아주 정말 정확하게 잘 기술된 동영상입니다. 12분짜리인데 뭐 그냥 할 수 없이 다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밑에 있습니다. 클릭이 있습니다. 지금 작동된 소리가 안 나죠? 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니까 소리가 또 안 나네요. 미안합니다. 앞쪽은 넘어가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좀 내주시고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쭉 조금만 빨리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 영상 아예 영상을 대표님 핸드폰으로 켜서 그 링크를 핸드폰으로 누르면 켜서 마이크를 여기다 대면 영상은 저걸로 보고 소리는 저걸로 혹시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영상 제목이 아니,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면 안 됩니까? 아까 이 대한역사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6.25 전쟁 치시면 될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안 떠요?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제가 또 요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돌려보세요. 제일 끝에까지 돌려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마 바가 하나 있을 텐데요. 없어요? 바가 없습니까? 여 위에 있네. 지금 보니까. 요쯤 한번 붙여보실래요? 그쪽으로, 그저까지. 제가 그러면 나중에 이 영상을 포함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조금만 돌려봐요. 제가 자막을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조금만 한번 흘려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몇 번 방문하고 몇 번 허락을 받은 줄 아세요? 4번을 허락을 받아요. 언제? 1949년도에 48년도에 38 광땡이라고 외웠습니다. 3월달하고 8월달에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남침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라. 안 된다. 너희들 힘 모자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49년도에 언제? 1.4 때 1.4 1월달하고 4월달에 또 갔어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스탈린이 만일 중공이 너희들 도와주면 그때 너희들 가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 허락을 받는 것이 6월 2일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사인을 해줘요.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서 남침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인 10역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9, 슬라이드. 왜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쓰지 않은 곳이라. 요거 확대해 주실래요? 레이 쪽을. 자, 자꾸 끊어져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72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언제였죠? 몇 년도 매월 며칠이죠? 우리 자매님 계속해서 자매님 오른쪽이라. 자, 언제? 6.25 전쟁 50년 6월 25일이다 그죠? 몇 시에? 새벽 4시에. 그날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에 이제 남침을 하게 돼요. 그때 이승만은 평상시와 똑같이 그가 아침 먹고 오전 9시 30분에 어디 가냐면 경희루에 있어요. 경희루 가가지고 낚시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 낚시를 통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국가적인 문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고 있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낚시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 가려고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경무대에 있는 경찰서장이 급히 와가지고 각각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게 몇 시였냐? 오전 10시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듣고 이제 30분 후에 누가 왔냐? 신승모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대통령님, 이게 남침을 했지만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고재봉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너 다시 확인해봐. 이렇게 하니까 고재봉이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기 시작해요. 아무도 그때 매뉴얼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이 전쟁의 지도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갈까요? 그냥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계속 좀 넘겨주세요. 그냥 빠르게. 됐습니다. 요 앞 사진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 이 아주 어렵게 제가 찾아낸 사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경희루에 있는 하양정에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낚시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거죠. 이분이 뭐 고기 한 마리 더 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노 와서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북한은 벌써 용진 개성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정동진하고 임원진까지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부터는 거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보고가 6시간 이상 지연됐는가? 24일 날 그 전날 밤에 육군본부 낙성식이 있어요. 준공식이라는 거죠. 낙성식이 있을 때 이 최병덕, 신성모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뭐냐? 술에 만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 유명한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병등이 뭐라고 하냐. 각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에 시민의 주라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예, 빨리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지시하냐. 10시에 신성무 국방부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빨리 비상캐치 회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2시에는 내가 직접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호노루에 있는 김용식 총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본토에서 군함을 구입해서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손원일 해군 총장에게 빨리 배를 몰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7월 16일 날 들어오면서 이 해군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통영 상륙작전,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같이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배입니다. 백두산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10시 30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11시에 국무회의를 해라고 신성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1시 35분에 무초대사하고 면담이 있어요. 예, 벌써 20분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 좀 스키프는 하겠지만 이렇게 무초와 회의를 하는데 30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메모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치루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메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어떤 참호의 조언도 없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 건가. 첫 번째 원칙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한국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38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38선 없어. 우리는 오로지 북진 통일을 할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원칙을 세우고 네 번째는 뭐냐.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유엔과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서 무초와 만나면서 이 전쟁의 원칙을 설명하고 빨리 지금 무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초는 어때요?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한두 시간 내에 미국 국무장관에게 그 다음에 메가드 장관에게 타전을 하면서 빨리 무기를 11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작전을 어떻게 자기가 수행할 수 있냐? 이승만 대통령이 6.25 직면했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들 75세면 지금 그래도 좀 건강한 편들이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60세 한갑잔치를 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아주 큰 셀러머니예요. 왜? 60 이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75세면 지금 나이면 어때요? 100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전쟁을 수립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이 논문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들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청년 때부터 준비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25살에 1900년도에 청일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자기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배웠던 독립정신이에요. 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을 하려면 국민들과 지도자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제2의 원칙이에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총력전을 하자는 것.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은 35살에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이에요. 미국 영향을 받은 중립. 이 책에서 해상의 중립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립국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논문인데 전쟁 중에 국제법에 대해서 통달하는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어때요? 65세 때 일본 내막기를 통해서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이승만 단독으로 작전 계획을 다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6.25 전쟁 이승만 혼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뭐 누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무초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무기를 보내달라고 타전을 하였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무초와 회의를 끝난 것이 오후 1시쯤 되었을 때 또 주미 대사관에게 급히 전화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 빨리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위해서 그때 오후 3시에 이제 미 국무부의 이제 장면 대사에게 미 국무부를 만나가지고 빨리 도움을 청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는 1분 1초도 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하와이에 정일권 장군과 손원일 제도 구축함대 세대를 빨리 가지고 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시 되어가지고 1시에 회담이 끝나고 미국의 장면 대사에게 전화하고 또 어때요? 2시부터 이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국무회의를, 비상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관한 자리에서 이제 최병덕이가 의정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봐. 이랬는데 정말 비참할 정도로 거짓말을 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선 전역에 거쳐서 4만 5만 명의 북괴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그때 대한민국은 전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세우고 불법 난침을 개시하였으나 각 지구의 국군 부대는 적 전차를 격퇴하면서 적절하게 작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괴의 침공은 그간에 그들이 벌여온 위장평화 공세가 별다른 반응이 없음을 조급하게 자행한 그들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보면서 후방사단을 출동시켜 반격을 감행하며 능히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전쟁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침 3일간의 신성모 최병덕이 행한 발언을 보면 그때 경찰들이 보고한 보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뭐냐? 신성모와 최병덕이가 간첩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전쟁에 관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엄령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무기 탄약 그리고 총격전을 하자고 하는 등등의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공습에 대비해야 하고 통행금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시 상황에 전시 수송 본부를 만들어야 되고 한국은행에서 1인당 10만 원 이상 인출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시에 무초가 메가드에게 무기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또 메가드는 직접 누구에게 워커 장군에게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국군이 이제 한강 방어전에서 7월 이후에 지연작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날 오후에 또 뭘 하냐? 메가드 장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F-51 전투기 10대 빨리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26일 7시에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바로 일본에 건너가지고 훈련해가지고 10대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그렇게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밤 8시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에게 전화를 걸어요. 우리에게 빨리 무기 보내줘.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새벽 4시 30분 다음 날이죠. 또 무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대포와 전투기 지원 요청을 또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몇 번 요청을 했죠. 무초한테 3번, 4번 이상을 무초에게 하고 메가드에게도 했어요. 이때 무초는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승만은 26일 4시 30분 자신에게 전화했을 때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극동사령관 메가드와 참모장 알머드에게 한국군에게 필요한 전투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무초가 나중에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무기, 탱크 그리고 비행기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3번, 4번 자꾸 독촉을 함으로 해서 결국 메가드에게 미 국무부에 전달이 되면서 한국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 4월 새벽 4시 30분 이후에 아침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경무대에 이제 치안국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명령했냐. 이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했냐면 빨리 군사경력자 회의와 한강방어선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것이 언제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육군본부에서 신성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선배 군사경력자 은퇴했던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이제 6월 26일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또 육군본부와 치안국 사령실로 이제 오후 2시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6번입니다. 대통령의 피난 문제가 1차적으로 제기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26일 오후 4시였습니다. 의정부가 함락된 것이 오후 1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 9시에 두 번째로 대통령 각각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어전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죠. 군사 경력자 자문을 받아가지고 남국을 타개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이 6월 28일 함양이 되자마자 이때 군사 경력자를 모아가지고 항업 방어전을 구상을 해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의 김홍일 육군소장을 불러가지고 그걸 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미 군사고문단이 3일만 지켜주면 우리는 배를 수송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랬는데 김홍일 장군이 7월 3일까지 그 2배가 되는 6일간을 버텨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했냐면 메가드 장군이 한강 방어전을 하고 있을 때 6일 그 사이에 이제 시찰하러 왔습니다. 감동적인 드라마가 하나 또 연출이 됩니다. 저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요. 김홍일 소장입니다. 멋쟁이죠. 자, 그러면서 이때 메가드 장군이 언제 6월 29일 날 한강 방어전을 할 때 이제 수원에 와가지고 영등포로 올라와가지고 한강으로 가려고 하는데 박격포가 막 쏘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른경으로 보는데 토치카에서 한 20살도 안 된 소년 병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통역한테 물었어요. 왜 후퇴하지 않냐 하니까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저는 죽어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타 부대가 다 후퇴했는데 이 부대만 왜 후퇴 안 하냐고 메가드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후퇴 안 합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청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메가드 장군은 통역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 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군인이야. 이러면서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곧 동경으로 돌아가서 지원 병력을 보내줄 테니 안심하고 싸우라. 라고 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귀에 이제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국회 본회의를 참석하고 전쟁 상황에 대해서 수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육군 본부 치안국을 방문했을 때 어떠냐 서울 상공에 적의 야크기가 계속해서 폭격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육군 본부를 방문했을 때 이제 어떤 기자가 밤에 들렸으니까 어떤 군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경력을 하고 가셨다.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 있는 것 같았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일 간격으로 전선에 나가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후 4시에 1차적으로 이제 피난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죽박죽이에요. 신성군은 계속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5월 26일 오후 1시에 서울의 관문에 의정부가 함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 9시에 또 이제 김태선 서울시경국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 형무소 안에 많은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제 인왕산을 건너오면 대통령님은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지금 피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초대사도 이제 11시에 자기 국무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탈출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새벽에 이제 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군인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있고요. 한국은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차는 242대인데 여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T-34 전차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군용기는 어때요? 야크기가 211대예요. 한국은 22대 정찰기에 프로펠러 정찰기에 그 전투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치루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자체 내에 따발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일본이 남긴 99총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벽이죠. 27일 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잤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뭐라고 하냐. 미국에 전화를 걸어요. 장면에게. 그때 한표욱 참사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 이때 대통령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리 확연히 떨리는 기색이었고 흥분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는 듯 했다고 회고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 참사관에게 필립, 일이 맹랑하게 되어가고 있어.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기는 하나 모자라는 게 너무 많다. 즉각 장 대사를 모시고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 군사 운조를 시급함을 설명하라고 운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사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사관은 이제 국무부 한국 담당 나일스 본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3시간 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바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루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러한 뉴스를 알리게 됩니다. 트루만이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에 상당한 무기와 탄약을 수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장비는 곧 한국의 군사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6월 27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틀 만에 미국이 개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미국에서 군을 파병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상원, 하원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려요. 우리도 외국에 군을 파병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 은혜로 이틀 만에 미군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시에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장면에게 전화를 했죠. 장면에게 전화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승만은 메가드에게 또 전화를 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옆에서 들었던 민복기 비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싸우고 있으나 무기가 없다. 그러니 탱크를 빨리 보내라. 만일에 당신들이 아니 도와줄 것 같으면 여기 미국 사람도 완전치 못할 것이라고 흥분된 의조로 막 싸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대통령의 입을 막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흥분되게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너희들 왜 안 도와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혼자서 발만 둥둥 구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보세요. 27일 날 새벽 2시에 세 번째 이제 누가 조병욱이가 와가지고 각하 사태가 여간 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승만 날 보고 서울 버리고 떠나는 말인가?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승만의 일성입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병우가 안 돼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말을 해요. 가까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 피난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승만은 안 돼. 서울 사수해. 나는 떠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같은 형편에서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염려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존속이 어렵게 되니 일단 수원까지만 내려가십니다. 뭐야? 맘이 누가 그렇게 말해? 조병우가 이야기해? 이기봉이 이야기해? 신성모가 이야기한 거야? 나는 안 떠나. 라며 역전을 냈다고 합니다. 이건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6.25 전쟁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은 전선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는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돼요. 참 보면, 그리고 보면 청량리까지 이렇게 북한군이 왔대요. 그 거리가 4km밖에 안 돼요. 거기서 바로 대포를 쏘면 경무대가 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생포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때요? 공습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형무소에 자익사범 많아도 한 2만 명 가까이가 돼요. 그 사람들이 풀려나면 바로 이승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불안 결정은 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규면 비서는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 대통령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서울 시민들과 같이 죽더라도 남아서 싸워야 할 텐데, 그러나 내가 잡힐 것 같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혼자말로 자문자답해.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이 전쟁을 필히 이기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기차를 탔냐면 3시, 4시에 출발해가지고 기차역에 갔는데 기관사가 없어가지고 기관사를 찾는데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새벽 4시에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통에서는 기차가 어땠을까요? 온전한 기차였을까요? 창문이 다 깨지고 의자는 어때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스프링이 통통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3일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못 잤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확 잤어요. 그때는 완행기차, 지금은 완행기차하고 비슷해요. 10시간 넘게 주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대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둥둥둥 치면서 뭐라고 하냐? 내 평생 처음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침통하게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빨리 이 기차를 돌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대전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북지사에게 그리고 제3사단장에게 뭐라 하냐? 국민들 격려해서 한뭉치가 되어서 공산당을 물리치게 나는 올라갈 테니 그쯤 말고 잘들 하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수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냐? 드럼라이트라는 미 대사 참사관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사관이 이승만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위와 그 결과로 얻어진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 가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This is not your war, but ours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날 돌아와서 밤 9시에 서울에 있는 국민들에게 방송을 했어요. 무슨 방송을 했어요? 좌익들은 이걸 가지고 이승만은 자기가 도망가면서 국민들에게 사수해라고.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드럼라이트가 말해준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서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들은 이거 가지고도 거짓말해요. 우리가 이 원서가 없고 오리지널 문건이 없으면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제는 이런 말을 못해요. 한강대교 폭파 그 보여주는 사진은 대동강 사진이에요. 대동강 다리 끊어진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좌익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전부 다 피난을 오게 됩니다. 이분이 드럼라이트입니다. 이 제너럴
처치라고 하는 장군이고요. 무초가 이승만은 수원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오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잘 때마다 베개 밑에 모절 근총을 하나 두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근총을 머리에 두면서 뭐라냐. 최고의 순간 공산당 서너 놈을 쏜 뒤에 우리 둘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잠자리 들 때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또 이렇게 전쟁 중에서 유머가 있어요. 우리 티켓을 잘 간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잘 있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참,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함락이 되었어. 7월 20일 날.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대구로 또 임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세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무초가 왔습니다. 각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가기를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대구가 최고의 결정장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죽을 각오로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밤에 마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란체스카에 저기 대구 방선을 뚫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신을 쏘고 내가 싸움터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두고 도망갔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 손을 꽉 붙잡으면서 다시는 망명정부를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군인들과 함께 여기서 최고를 마칩시다. 라고 아내의 손을 붙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피난 가고 있는 사람들 울부짖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창틀을 움켜쥐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착한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결전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이 적군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 말씀드린 처럼 무초가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아니다,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의 임시 수도를 이제 차리면서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브리핑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자, 남정우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승만 대통령의 3일은 참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 혼자서 그냥 전쟁 매뉴얼을 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청년 때부터 벌써 이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요, 자기 서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75세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고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인 이승만의 대통령의 3일의 행정은 완벽 그 자체였다. 라면서 당시 아무런 매뉴얼 없던 시대였다. 라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0분 했다고 해서 임시 수도 기념관은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요. 부산 정치 파동만 쭉 뒤로 한번 좀 넘겨 주실래요? 예, 쭉 넘겨 주시겠어요? 계속. 예. 부산 정치 파동만 한 10분만 하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막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지겨워요? 힘들어요? 어때요? 이런 역사 강의를 처음 들어보죠? 예.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예. 이승만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기록물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요. 부산 정치 파동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기록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부산 정치 파동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산 정치 파동에는 뭐냐면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거. 두 번째,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어떻게 이승만을 헌담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정치 파동의 진실은 뭐냐면 1952년 5월 25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론은 뭐냐? 미국과 싸워 이긴 민주화의 혁명이라는 거죠. 왜? 무초대사가 장면을 만나면서 한국에 말 잘 듣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겠어요? 전쟁 중에 왜 지도자를 바꾸려고 했겠어요? 휴전 협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휴전 협정을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북한 고생하는 동포들을 구해내야 된다. 이것이 이승만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어때요? 미국 말 고분고분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 앉히려고 장면을, 심지어 기록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막을 말하겠습니다. 이 정치 파동을 통해서 좌익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맹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골 무기가 되었습니다. 6.25가 한창인 상황에서 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자신의 독재 권력 연장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했다고 이걸 가지고 무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임기 연장을 한 민주 파괴의 공작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산 정치 파동은 이제 그 진실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를 탄압했다고 좌익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독재 정권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에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 5월 30일에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당 의원들이 많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이 126명, 210명을 뽑는데 무소속이 126명이 뽑혔어요. 60%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다 이승만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한번 좀 확인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1952년 부산 이승만의 전쟁 주인식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부산 정치 파동이 이승만의 독재였다고 생각해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이승만의 전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승만은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반대하니까 미국은 1952년 한국 대선을 이용해서 북진 통일을 고집하는 이승만을 패배시키고 미국 의견을 잘 따르는 유화적 인물을 당선시켜서 휴전 협정 체결하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에서 계속해서 이승만을 제거해라 이런 오더들이 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냐? 국회 상황하고 이승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 후방을 오가면서 전쟁을 지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장면까지도 대권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미국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장면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캐톨릭이 전쟁 구원 물자를 많이 보내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구원 물자를 보내주니까 장면이가 그 물자를 가지고 아까 무소속 국회의원이 많았다고 했죠. 무소속 국회의원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역사 개념이 없고 신념이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뇌물에 금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180명 국회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장면을 따르게 됐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장면은 어떻게 했냐?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병원선이 있어요. 거기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장면이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5월 29일 날 우리가 빨리 국회 내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가지고 각 계파에 따라서 이제 장관직을 임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문서를 육지로 보냈는데 이것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범석 내무부 장관은 그 당시에 뭐라고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마산 김해 방향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 청년들 외국인들이 계속 죽고 있는데 공산군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국회는 정권 탈취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 진위는 아랑곳도 없이 이권 다툼 및 정권을 주려는 일념으로 국국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줄고 나라를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직선제를 했는데 야당 연합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4월 17일 날 내각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낸 그 직선제를 없애버리고 자기들 내각제 국회 제출하는 것을 이제 승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5월 29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기습적으로 하려고 했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입수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계엄령을 다음날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발동하게 된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직후부터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출을 벌써 하려고 했는데 49년 제정했다가 전쟁 때문에 미루었던 지방자치제를 4월 25일 날 전국에서 실시했어요. 처음에 어때요? 시의면에서 이제 시의원을 이제 선출했는데 자유당이 대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5월 10일, 15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또 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도 압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국회만 빼고 전국 국민들이 다 자유당을 지지하고 그것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승만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국회만 계속 통하지 않고 시의원, 도의원은 다 자유당이 이제 선출이 되었으면 그럴 때 이승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주여 제가 하고자 하는 간구를 받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구해주신 하나님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혼자 방황하는 어린 양 저의 생명을 바치겠사오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혼자 방황하는 어린 양 당시에 이승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공산 사탄의 물이 벌을 내리셔서 이 땅을 빨리 통일시켜 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5월 14일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이제 5월 10일 날 도의원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대승을 하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4일 후에 국회에다가 직선제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당들은 이제 장면 같은 사람은 놀라기 시작했죠. 국민들은 다 지지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자꾸 비토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5월 29일 날 기습적으로 국회 내에서 대통령 선거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전에 미국의 컨펌을 받는 거예요. 장면한테 가가지고 무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빨리 너희들이 대통령 선출해가지고 이승만을 제가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장면에게 무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2대 선거에서 이승만을 배제하고 장면을 지원한다는 극비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무초가 이제 이승만에게 그만 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5월에 모의 투표를 하면서 5월 26일 날 이제 비상계엄령이 새벽 0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5월 26일 날 어때요? 국회의원들이 출근할 때, 국회를 등원하는 의원들을 출근하는 버스에서 내려라 하니까 못 내린다 이러면서 시비 끝에 통째로 크레인을 꿰뚫려서 헌병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5월 21일이라면 5월 25일 날
이제 계엄령을 떨어뜨리는데 그 전에 도의원 선출된 자유당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각제 책임 개헌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제 서류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앞에 그 내용은 잘 몰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5월 23일, 그러니까 5월 25일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죠. 무초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제 계엄령 선포 이틀 전에 이승만이가 무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앞으로 기껏 몇 해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조국을 위해 못다한 일들이 있기는 하나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소. 국민 복리에 관심 없는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망이 누구죠? 국회의원이죠.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이다. 이 문제가 분명하게 되기 전에는 대통령 자리를 떠나지 않겠소.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단 하나의 길은 국회를 양문제로 하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는 것뿐이며 이 목표만은 대통령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는 내용은 이 부분까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잘 됐다.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 운동을 하고 교활하고 필사적인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유엔에 의한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 국무성공이 앞장서서 국방성에서 유엔 사령부의 작전을 이렇게 오더를 하게 됩니다. 벤프리트가 이승만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프리트 당신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지 마. 그리고 이승만을 설득해가지고 국외 추방하거나 세계 여행하도록 한다. 협력을 거부하면 이승만을 예비 구속 연금을 해라. 유엔군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부산을 장악하거라. 그가 한국 정치력 분규를 조정을 맡는다. 미국은 경찰권을 인수해서 과동 정부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부산에 있었던 무초 대사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승만의 영구 제거 건의를 하고 암살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많이 졸렸죠? 점심 먹으니까 더 졸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귀로 눈을 감아도 들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클라크는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이승만을 제거하려면 군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군 장성 두 사람이 반대해요. 누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은 소극적이었어요. 외교로 풀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벤프리트 8군 사령관 대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미 의회 청문회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다. 지금 전쟁을 대신할 지도자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신 해줄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읽어주세요. 자, 우리 반대분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죠. 언제나 허위선전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거죠.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수단인데 근래에는 더욱 명령이 우리 모든 낭설을 조작하여 민심을 위협하는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은 아무개가 정권을 잡으면 미국의 원조가 많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는 등 또는 무초 대사의 말에 한국에 파동을 시키지 못하면 원조를 안 준다는 등 이런 선전을 하고 다니니 사람은 우방 후일을 왜곡해서 자기 정치 이용하려는 것이 주위에서 들을지어다 라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서 우리들은 자기들이 수백억 달러로 도울 것이니 자기들 하라는 대로 복종하든지 말 안 들으면 주는 것도 안 주겠다 한다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공산당이나 그와 같이 압제하는 자에게는 모든 국민이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의 독립주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작정할 줄 믿는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독립정신에서 나오는 이승만의 강력한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7월 1일 날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7월 4일 날
기립 표기를 해가지고 재헌국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칙개헌에 대해서 사인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이것을 확립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쁜 대통령이 있어도 5년 만에 임기가 바뀌면서 다시 좋은 대통령이 서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시 수도 이승만 동상이 있는 거 한 번만 좀 보여줄래요? 두 장면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한번 좀, 예. 예, 쭉 올려보시겠어요? 두 장면만 보시면 돼요. 야, 좀 위에다가 해줄래요? 아이고, 또. 예, 예, 잠깐만요. 예, 여기 한번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예. 예, 됐습니다. 자, 자, 이걸 여러분들이, 됐어요. 아까 이 동상을 봤죠? 이승만 동상이 2011년도에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좌익들이 와가지고 20대 청년이 와가지고 이승만의 동상에다 빨간 페인트칠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동상이 이렇게 철거되어가지고 13년째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다음 사진 하나만. 예. 예, 그냥 짚어도 돼. 다음 해주면 밑으로 내려가면 돼. 예, 미안. 자, 요렇게 해줘도 돼요. 다음 사진 하면 돼요. 예, 요거. 미안. 요 사진, 요 밑에까지만 보면 아마 우리가 다른 거는 설명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승만 동상이 없어진 게 13년째 되었는데 나중에 2014년도에 이상한 동그라미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당시에 2011년도 6월 3일 이전에는 동상이 철거되기 이전에는 이승만 임시수도 기념관 올라가는 길 보면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양쪽 길이 굉장히 넓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상한 관리 사무실 그리고 여기에 또 조그마한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동상이 이렇게 철거되었는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업적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양산 온누리교회 청년들하고 방문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2022년도까지 보존이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이렇게 이거는 지난 올해 4월 달인가 우리가 양산 온누리교회 청년들하고 찍었던 사진. 이때 와 보니까 조각물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하는 그 업적의 그 돌판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피란수도 흔적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 나중에 보니까 누가 있는가? 이 구청장님이 했어. 이 구청장님이 서구청에서 사업비 9억 원 들여가지고 1023 피란수도 세계 유산 탐방길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이 역사의 흔적을 완전히 없앴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여드려야만이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하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표 권사님 짧게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는 전쟁을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방문하게 될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흔적들을 보며 마음 가운데 결심을 붙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런 움직임과 이런 공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한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